어머님, 한숨 좀 그만 쉬세요. 무더위가 달고 놓은 토요일 오후 서울 외곽 25평 거실에 쇼핑백이 쿵 하고 내려앉자 윤채린의 시선이 칼날처럼 박혔고 박정임의 손끝은 공기만 더듬었다. 부엌 싱크대에 병이 징소리를 내며 굴렀고 채린은 반찬통을 냉장고 깊숙이 밀어 넣은 뒤 이제 각자 챙겨 드세요라고 던지듯 말하고 등을 돌렸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운명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무더위가 시작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25평 거실에서 박정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8살이 된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3개월 전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낸 후 아들 집에 얹혀 살게 된 지 벌써 2개월째였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들 태수가 경찰 제복을 입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의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최근 강력계에서 발생한 연쇄 폭행 사건 때문에 일주일째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었죠. 게다가 지난달 용의자 체포 과정에서 입은 갈비뼈 부상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 진통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태수야, 밥은 먹었니? 정임이 조심스레 아들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태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정임은 수건을 가져와 아들의 이마를 닦아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도 엄마 걱정만 끼치는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윤채린이 대형마트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들어왔습니다. 35살의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태수 또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채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서둘러 쇼핑백을 받으려 했지만 채린은 차갑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말은 정중했지만 톤은 싸늘했습니다. 정임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낀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죠. 16살 손자 도윤이 방에서 나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그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미디어 동아리에서 상 받았어요. 제가 편집한 영상이 최우수상이래요. 그래, 우리 도윤이가 최고구나. 정임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자 채린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도윤아,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영상만 만지작거려서 어쩌려고 그래. 엄마, 이것도 공부의 일환이에요. 요즘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고 선생님도. 말대답하지 마. 채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도윤은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갔고 정임은 불편한 침묵 속에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태수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는 허리를 잡으며 일어나 앉았고 갈비뼈 부근을 만지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또 소파에서 잤네. 엄마, 죄송해요. 괜찮다. 밥이라도 먹어야지. 정임이 따뜻한 국을 내오자 태수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채리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가족이 한 공간에 있지만 각자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건강은 어때요? 혈압약은 잘 드시고? 응, 괜찮아. 정임은 짧게 대답했지만 실은 며칠 전부터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친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햇살이 거실을 물들였지만 아무도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다시 핸드폰으로 사건 파일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체리는 회사 메신저를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도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정인만이 홀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노을은 마치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던 그 노을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죠. 가족이 있지만 혼자인 것 같은 이 느낌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이 답답함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태수는 다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제복을 입으며 그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계속 바쁠 것 같아요. 상부에서 압박이 심해서 집에 잘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 몸 조심해라. 정임이 아들을 배웅하며 현관까지 나갔을 때 채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부터는 제가 장 보는 건 직접 하실 수 있으시죠? 저도 회사 일이 바빠서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왜 이 집은 점점 차가워지는 걸까요? 그날 밤 정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스마트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자장가 멜로디도 그녀의 불안을 달래주지 못했죠. 창밖의 달빛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마저도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새벽 2시 정임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 채린의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제발 그만 좀 해요. 저는 결백하다고요. 채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은 들리지 않았죠.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며느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다시 침실로 돌아온 정임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집에서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죠. 정임은 눈을 감았지만 가슴 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월의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켜온 습관이었죠. 아침 준비를 하며 그녀는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채린이 사온 영양제 통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칼슘, 비타민, 오메가3까지 10가지가 넘었죠. 정임은 약통을 하나씩 들어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와는 달리 이런 세심한 배려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채린이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그녀는 완벽한 메이크업과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 잘 잤니? 네, 뭐. 그럭저럭요. 채리는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임은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죠. 아침 7시 도윤이 교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차려준 아침밥을 맛있게 먹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미디어 동아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해요. 가족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재미있겠구나. 정임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자 채린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도윤아,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수학 공부나 더 해. 성적이 떨어졌잖아.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고 정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체리나 애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도 어머님은 모르세요. 요즘 입시가 얼마나 치열한지. 체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이 집에서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임은 경로당에 가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체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집에 계시면 안 될까요? 제가 퇴근하고 장 봐올 테니까 저녁 준비 좀 부탁드려요. 그래, 알았어. 정임은 신발을 벗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웃집 최불래 할머니가 경로당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함께 가자고 했던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되었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정임은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한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근 가정 내 노인 학대가 3년 새 2배로 증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 소통 부재와 경제적 스트레스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임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녀에게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죠. 아직은요. 오후 2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더욱 초췌해 보였고 경찰 제복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옷 좀 갈아입고 나가야 해요. 또 사건이 터져서. 밥은 먹었니? 나중에 먹을게요. 태수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임은 아들을 위해 김밥이라도 싸주려 했지만 태수는 이미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체린이 퇴근했습니다. 그녀는 장을 봐왔지만 표정은 더욱 어두워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체린아, 무슨 일 있니? 정임이 조심스레 물었지만 체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이 신경 쓰실 일 아니에요. 그때 체린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체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미안해요, 어머님. 저 잠깐 방에. 체린은 말을 끝내지 못하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임은 며느리의 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밤 9시 도윤이 학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할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맨날 전화 받으면서 울고 아빠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래,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할머니는 모르세요? 엄마가 할머니한테도 차갑게 대하잖아요. 정임은 손자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이 집안의 차가운 공기를, 점점 커지는 균열을. 도윤아, 어른들 일은 복잡한 거란다.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할머니가 불쌍해요. 맨날 혼자 계시고. 도윤의 말에 정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손자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죠. 그녀는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정말로. 그날 밤 정임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죠.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가족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창밖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진 별들처럼 이 집의 따뜻함도 어딘가에 가려져 있는 걸까요? 정임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는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저 짐일까요?
스마트 스피커에서 자정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지만 정임에게는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힘든 하루가 될지도 모르죠. 가족 안에서 느끼는 고독, 그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그녀는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6월 중순의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임은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지만 오늘은 몸이 유독 무거웠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벽을 짚고 겨우 화장실까지 갔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정임은 깜짝 놀랐습니다. 눈밑이 퀭하니 꺼져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3개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계속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이었을까요? 부엌으로 나온 정임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열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득했던 반찬통들이 텅 비어 있었고 우유와 계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이상하네. 내가 깜빡한 건가? 정임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순간 채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그녀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는 따로 드실 거 챙기세요. 저희는 샐러드로 아침 해결할 거예요. 그래도 태수는 밥을 먹어야. 태수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본인 것만 신경 쓰세요. 채린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정임은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죠.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샐러드 재료를 꺼내는 동안 정임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거실로 나온 정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도윤은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정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죠. 아침 7시 태수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밤새 근무를 하고 온 그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습니다. 갈비뼈 부상은 여전히 낫지 않아서 걸을 때마다 인상을 찌푸렸죠. 엄마, 좀 어때요? 태수가 물었지만 눈은 핸드폰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아들의 지친 모습을 보며 차마 자신의 어려움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너나 몸 좀 챙겨라. 네, 저 씻고 바로 자야 해요. 오후에 또 출근해야 해서. 태수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정임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정임은 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채린의 회사 서류인 것 같았는데 빨간 글씨로 경고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임이 서류를 자세히 보려는 순간 채린이 급하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거 제 거예요. 채린은 거의 빼앗다시피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무슨 일 있니? 도와줄 일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이 신경 쓸 일 아니라고요. 채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정임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채린은 서류를 들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 이웃집 최불레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임은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였습니다. 정임아, 요즘 왜 경로당에 안 나와? 그냥 좀 바빠서. 바쁘긴 뭐가 바빠. 며느리가 못 나가게 하는 거 아니야? 불레의 말에 정임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죠. 실제로 채린은 정임이 외출하는 것을 은근히 막고 있었으니까요. 요즘 채린이가 좀 예민해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하네. 시어머니를 집에만 가둬놓고 불례가 떠난 후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 세상이 그리웠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던 시간, 시장에서 장 보던 일상이 꿈처럼 느껴졌죠. 저녁 6시 채린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상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약국 봉투처럼 보였는데 뭔가를 감추듯 빠르게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죠.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피곤한 듯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두었고 채리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만이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족 영상 찍어야 한다고 했어요. 할머니도 같이 찍어요. 그래, 할머니가 뭐 도와줄 거 있니? 도윤이 말하려는 순간 채린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마. 엄마, 할머니도 우리 가족인데. 그만해. 채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아프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밤 9시 정임은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지럼증은 더 심해졌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자고 말할 수도 없었죠. 그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문득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가 늙으면 아이들한테 짐이 되지 말자.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그날 밤 정임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죠. 언젠가 누군가는 이 기록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면서, 아니, 어쩌면 그저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창밖에는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달처럼 정임의 존재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6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정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임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채린이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손에는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는데 마치 폭탄처럼 위험한 것을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채린아, 무슨 일이? 정임이 말을 꺼내자마자 채린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채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고 그녀는 갑자기 정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눈빛은 정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로 가득했죠. 어머님 때문이에요. 갑작스러운 채린의 외침에 정임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뭐가 나 때문이라는 거니? 어머님이 이 집에 오신 후로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요. 채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임은 당황해서 일어서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채린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죠. 채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발 시간을 좀.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통화를 하는 채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은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채린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긴요. 어머님이 뭘 알아요? 어머님은 그저 편하게 사시잖아요. 채린의 말은 비수처럼 정임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편하게 산다니요.
남편을 잃고 낯선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게 편한 건가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아내가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보자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체리나, 무슨 일이야? 태수야. 체리는 남편의 품에 안겨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엄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 체린이가 갑자기 정임이 설명하려는 순간 체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누군가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증거 사진까지 있다면서 협박하고 있어요.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인 그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죠. 뭐라고? 누가 그런 짓을? 모르겠어요. 익명으로 계속 메시지가 와요.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냥 날 괴롭히려는 것 같아요. 체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태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이건 명백한 범죄야. 신고해야 해. 안 돼. 회사에 소문이 더 퍼질 거예요. 이미 상사한테도 이상한 눈초리를 받고 있다고요. 그때 도윤이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놀란 듯 조심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도윤아, 방에 들어가 있어. 태수의 단호한 말에 도윤은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8시 가족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체린이 시어머니 앞에서는 이야기하기 불편하다고 했기 때문이죠. 정임은 방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다가 작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엄마가 계신 후로 우리 집이 감시당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어요. 체린의 말이 들렸습니다. 정임은 가슴이 철렁했죠.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태수가 정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잠깐 나와보세요. 거실로 나온 정임은 아들의 지친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엄마, 당분간 체린이가 좀 예민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체린이 많이 힘들구나. 그리고 혹시 엄마가 밖에 나가실 때 이상한 사람을 본 적 있어요? 태수의 질문에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며칠 전 경로당 가는 길에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던 검은 차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건지 확신할 수 없어 말하지 않았죠. 그날 밤 정임은 일기장에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것이 잘못이었나 보다. 체린이를 힘들게 하고 태수에게 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마치 하늘도 정임의 마음을 알고 우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 정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는데 식탁 위에 체린이 놓고 간 약봉지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봉지를 열어보니 수면제와 진정제가 들어 있었죠. 왜 체린이는 이런 약을 먹는 걸까요? 정말 협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정임이 약봉지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체린이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죠. 새벽 1시 부엌에서 마주선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체린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났고 정임은 약봉지를 든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남의 물건 함부로 만지시면 어떡해요?
채린이 다가와 약봉지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정임은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냥 물 마시러 나왔다가. 어머님도 수면제가 필요하세요? 잠이 안 오시나 봐요. 채린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임은 불안한 마음에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난 괜찮아. 정말요? 어머님도 요즘 힘드시죠? 남편 잃고 낯선 집에서 사는 게. 채린의 말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정임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월 1일이었습니다. 정임이 일어나 보니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몽롱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았죠. 부엌으로 나가보니 식탁에 영양음료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비타민 음료예요. 채린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전날 밤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정임은 의아했지만 며느리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 음료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지만 그냥 삼켰죠. 오전 10시 태수가 거실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방에서 나오려다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멈췄습니다. 채린아, 엄마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지 마. 나도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당신은 몰라요. 그래도 엄마는 죄가 없잖아. 죄가 없다고요? 어머님이 오신 후로 우리 집이 감시당하고 있다니까요. 정임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정말 자신 때문인 걸까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죠. 장태수 경위님 댁 맞습니까? 네, 저가 장태수입니다. 따님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정 방문 요청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도윤의 담임 선생님이 가정 환경 조사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학교에서 할머니를 걱정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더군요. 태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동료들을 맞이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걱정을 많이 했나 보네요. 별일 없습니다.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태수와 채린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봐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도윤이까지 이상하게 만들고.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님이 도윤이한테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임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내가 나가면 되는 거 아니니. 요양원이든 어디든 갈게. 정임의 말에 태수가 놀라서 어머니를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왜 나가요? 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힘들잖아. 엄마.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채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죠. 오후 3시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학교에서 실수한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정임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학교에서까지 자신들 가족을 주목하고 있다니요. 저녁 시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정임은 밥을 거의 먹지 못했고 현기증이 심해졌습니다. 채린이 내민 영양음료를 또 마셨지만 오히려 더 어지러워졌죠. 어머님,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채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아니에요. 요양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세요. 거기서 며칠 쉬다 오시면. 채린의 말에 태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채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둘 사이에 또다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임은 자신이 이 집안의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죠. 그날 밤 정임은 일기장에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오늘도 영양음료를 마셨는데 더 어지럽다. 내 몸이 왜 이럴까? 채린이는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싶어 한다. 어쩌면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아직 멀쩡한데 왜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 걸까? 창밖에는 달이 없는 캄캄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어둠이 자신의 미래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았죠. 7월 5일 금요일 아침, 정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정임이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마치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간신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더니 채린이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영양음료 2병이 놓여 있었죠. 어머님, 오늘부터는 이걸 아침 저녁으로 드셔야 해요. 의사가 권했어요. 의사가? 언제? 정임이 물었지만 채리는 대답 대신 음료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정임은 의아했지만 거절할 힘도 없어 음료를 마셨습니다. 입안에 쓴맛이 퍼졌지만 채린의 시선이 무서워 다 마셔야 했죠. 오전 9시 정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몽롱한 상태에서 채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치매 초기 증상 같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정임은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채린이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왜 자신을 치매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정오가 되자 도윤이 방학을 맞아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축 늘어진 할머니를 보고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아.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도윤은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식탁 위에 영양음료가 들어왔죠. 라벨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조일자가 찍혀 있지 않았고 성분 표시도 흐릿했죠. 할머니, 이건 뭐예요? 응. 채린이가 주는 건강음료야. 도윤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미디어 동아리에서 배운 관찰력이 발동한 것이죠. 그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음료병을 촬영했습니다. 오후 3시 채린이 외출하자 정임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불과 며칠 사이에 볼이 쏙 들어가고 눈은 퀭하니 꺼져 있었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일주일 만에 3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수가 들어온 것이죠. 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야위었어요? 그냥 더워서 입맛이 없어. 정임은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지금 당장 가요. 아니야, 괜찮아. 채린이가 건강음료도 챙겨주고. 태수는 어머니의 말에 조금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챙기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음료가 어머니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저녁 6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임 앞에는 죽 한 그릇만 놓였습니다. 태수와 도윤 앞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 있었지만요. 엄마는 왜 죽만 드세요? 태수가 물었고 채린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셔서요. 죽이 편하시대요. 정임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지만 반박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떠먹으니 역시나 쓴맛이 났죠. 채린이 무언가를 섞은 게 분명했습니다. 밤 9시 도윤이 할머니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핸드폰과 작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죠. 할머니, 제가 가족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인터뷰 좀 할게요. 그래. 하지만 할머니가 지금 모습이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가 중요해요. 도윤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일상을 담으면서도 은근히 할머니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기록했죠. 후에 이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 11시 정임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채린이 주는 음료를 마실 때마다 몸이 더 나빠진다. 하지만 안 마시면 화를 낸다. 나는 정말 병이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병들게 만드는 걸까? 도윤이가 나를 촬영했다. 이 아이만이 내 편인 것 같다. 그날 밤 정임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꿈이었죠. 아무리 헤엄치려 해도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물 위에서는 채린이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고 태수는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도윤만이 손을 뻗어 할머니를 구하려 했지만 그의 팔은 너무 짧았습니다. 새벽 3시 정임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캄캄했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을.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내가 병든 걸까요? 아니면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정임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 정임과 도윤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도윤은 학원에 가는 대신 할머니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정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영양음료를 마신 후로 몸을 가누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도윤이요. 도윤의 목소리에 정임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자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죠. 학원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할머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왔어요. 도윤은 할머니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정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심 어린 온기였죠. 할머니, 요즘 엄마가 이상해요. 할머니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도윤의 말에 정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린 손자마저 느끼는 이 집안의 이상한 기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도 힘든 일이 많아서 그런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할머니가 점점 아파 보여요. 정말 괜찮으세요? 정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아이에게 짐이 될 것 같았고 괜찮다고 하기엔 거짓말이 너무 컸으니까요. 도윤은 가방에서 작은 비디오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학교 미디어 동아리에서 빌린 장비였죠.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가족 역사를 기록하고 싶어요. 정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남편 이야기라니 오랜만에 행복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았죠. 할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 카메라 앞에서 정임은 젊은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 결혼식, 태수가 태어나던 날. 말하면서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모든 표정과 몸짓을 카메라에 담았죠. 오전 10시
채린이 갑자기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뭐하니? 할머니 인터뷰하고 있어요. 학교 과제예요. 과제는 무슨?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나와. 채리는 아들을 끌고 나가려 했지만 도윤은 버텼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 이야기를 기록해야 해요. 할머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신데 무슨 이야기를 기록해? 채린의 말에 정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니요. 자신이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도윤은 엄마의 말에 반발했습니다. 할머니는 멀쩡하세요.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모자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결국 도윤은 카메라를 챙겨 방으로 들어갔고 채리는 정임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도윤이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애가 혼란스러워해요. 채린이 나간 후 정임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정말 정신이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채린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려는 걸까요? 오후 2시 도윤이 다시 할머니 방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 제가 찍은 영상 보여드릴게요. 화면에는 며칠 전부터 도윤이 찍은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임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야위었는지 확연히 보였죠. 할머니,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엄마가 할머니께 주는 음료, 성분이 이상해요. 도윤은 인터넷으로 검색한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제와 수면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도윤아, 이건 할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16살 소년의 다부진 말에 정임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인 것 같았죠. 저녁 7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정임 앞에는 죽 한 그릇과 영양음료가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윤이 나섰습니다. 엄마, 할머니도 우리랑 같은 거 드시게 해요. 도윤아, 할머니는 소화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직접 죽 달라고 하신 적 없잖아요. 도윤의 항의에 태수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엄마가 정말 죽만 원하세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기가 두려웠죠. 채린의 차가운 시선이 무서웠으니까요. 그날 밤 도윤은 할머니 방에 몰래 들어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어요. 엄마가 할머니께 하는 일들, 할머니 건강 상태, 모든 것을요. 언젠가 이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임은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아,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해. 할머니가 더 위험해요. 전 괜찮아요. 그날 밤 정임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도윤이가 나를 믿어준다. 이 아이만이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건 아닐까? 16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비밀인데. 창밖에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빛이었죠. 도윤이라는 작은 별이 자신의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고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 도윤은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는 할머니 방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두었고 엄마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죠. 아침 7시 도윤은 일찍 일어나 할머니 방 앞 복도에 숨어 있었습니다. 채린이 영양음료를 들고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조용히 촬영했죠. 어머님, 아침 드세요. 채린의 목소리는 기계적으로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문틈으로 안을 살짝 엿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는 듯 했지만 채린은 강요하듯 음료를 권했죠.
다 드셔야 해요. 건강을 위해서요. 정임은 어쩔 수 없이 음료를 받아들였습니다. 마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도윤은 이 장면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오전 10시 채린이 외출한 사이 도윤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구석에 보관된 영양음료 박스를 발견했죠. 그는 조심스럽게 한 병을 꺼내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며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라벨에 적힌 성분표를 보니 일반적인 노인용 영양음료와는 달랐습니다. 특히 몇 가지 성분이 수면제나 진정제에 사용되는 것들과 유사했죠. 이건 정말 이상해. 도윤은 학교 과학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선생님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 성분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김 선생님은 도윤이 보여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도윤아, 이 성분들. 일부는 처방전 없이 구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어디서 난 거니? 가족이 먹는 영양제예요. 괜찮은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성분 조합은 좀 이상해.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과 유사한 이 성분은 혹시 누가 이걸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니? 도윤은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마시는 음료였으니까요. 선생님, 이걸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장기 복용하면 의존성이 생기고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 특히 노인분들은 더 위험하지. 혹시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 보는 게 좋겠어. 방과 후 도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가니 정임은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정임은 느리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흐려져 있었죠.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그 음료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이상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도윤아, 안 마시면 엄마가.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 6시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체리는 여느 때처럼 정임에게 죽과 음료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도윤이 갑자기 음료를 가로챘습니다. 엄마, 이거 성분이 뭐예요? 할머니가 매일 드시는 거잖아요. 체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태수도 의아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죠. 그냥 영양음료야. 왜 그러니? 학교 선생님이 이런 성분 조합은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이 성분은 수면제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뭐? 태수가 음료병을 가져가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체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건 노인분들이 잘 주무시라고 들어간 거야. 건강에 좋다고 약사가 추천한 거라고. 어떤 약사요? 어느 약국에서 샀어요? 도윤의 추궁에 체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엄마를 신문하듯이 그러니 궁금해서 그래요. 할머니 건강이 계속 나빠지는데 혹시 이 음료 때문은 아닐까 해서요. 태수가 개입했습니다. 체리나, 도윤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이 음료 드신 후로 점점 기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에서 영양제 먹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자꾸 저한테 이래요? 체린이 목소리를 높이자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괜찮아. 다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임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도윤은 할머니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11시 도윤은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영상 파일 할머니의 건강 악화 과정 7일치, 녹음 파일 엄마와 할머니의 대화 오건, 사진 영양음료 성분표,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 메모 할머니 증언 정리. 그는 이 모든 자료를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복도 건너편 정임의 방에서는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에 적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나를 믿어준다. 하지만 이 아이가 나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는 건 아닐까? 채린이 눈빛이 점점 차가워진다. 나를 향한 것인지 도윤을 향한 것인지 모르겠다. 두렵다. 모든 것이 두렵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죠. 정임은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폭풍이 언제쯤 끝날까? 아니, 폭풍은 이제 시작인 걸까? 도윤의 방에서는 여전히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6살 소녀는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 정임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도윤이 몰래 음료를 버리도록 도왔지만 채린의 감시는 점점 더 철저해졌죠. 이제 정임은 화장실 가는 것조차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6시 정임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소리에 놀란 채린이 달려왔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 대신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또 이러시네요. 조심하시라고 했잖아요. 채린은 정임을 일으켜 세우며 거칠게 침대에 눕혔습니다. 정임의 팔에 멍이 들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아니, 도윤만이 할머니 방문 앞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태수가 출근하기 전 정임의 방에 들렀습니다. 어머니의 야윈 모습에 깜짝 놀랐죠. 불과 2주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러는 거지. 정임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병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채린이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았죠. 지난번 병원 가자고 했을 때 채린의 차가운 반응이 기억났습니다. 태수는 아내를 찾았습니다. 거실에서 청소를 하던 채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여보,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어떨까? 병원은 무슨, 그냥 나이 드셔서 그래요. 제가 영양제도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너무 갑자기 약해지신 것 같아서. 채린이 갑자기 걸레를 내던지며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억눌린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당신은 맨날 회사만 다니면서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어머니 수발에, 집안일에, 도윤이 뒷바라지까지. 이제 와서 병원은 무슨 병원이에요? 태수는 아내의 폭발에 당황했습니다. 채린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건 처음 봤죠. 그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오,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일부러 조퇴를 했죠. 할머니가 걱정되어서였습니다. 그는 몰래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물 좀 드세요. 도윤이 물컵을 건네자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물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죠.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할머니가 손에 힘이 없어서. 정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자신이 비참했죠. 도윤은 재빨리 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직접 드릴게요.
도윤이 새 물컵에 물을 담아 할머니 입에 대주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손자의 따뜻한 손길이 고마웠죠. 도윤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 제가 아빠한테 말씀드릴까요? 할머니 상태가 정말 안 좋다고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러면 집안이 더 시끄러워져. 엄마가 힘들어할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더 힘드신데요.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단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임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영양실조와 약물 부작용으로 그녀의 신체 기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채린이 정임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여느 때처럼 영양음료가 들려 있었죠. 어머님 드세요. 오늘은 안 마셔도 될까? 정임의 조심스러운 거절에 채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건강을 위해서 드셔야죠. 몸이 안 좋아서 그래. 토할 것 같아. 채린은 음료병을 침대 옆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쿵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매번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얼마나 신경 써서 준비하는데. 안 드실 거면 그냥 굶으세요. 채린이 화를 내며 나가자 정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겨진 그녀는 음료병을 바라봤습니다. 저 작은 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왜 마실 때마다 정신이 흐려지는 걸까요? 저녁 7시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정임만은 방에 혼자 남겨졌죠. 채린이 죽 한 그릇만 갖다 주었습니다. 혼자 드세요. 저는 바빠서요. 식탁에서 태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모시고 오고 어머니가 방에서 드시겠대요. 몸이 불편하시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임은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싶었죠. 하지만 채린의 차가운 태도가 두려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도윤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같이 먹을래요. 앉아. 밥 먹고 가. 채린의 명령 같은 말에도 도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밥그릇을 들고 할머니 방으로 향했죠. 정임의 방에 들어선 도윤은 할머니가 죽 한 숟가락도 뜨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 같이 먹어요. 도윤이 옆에 앉자 정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와 함께하니 밥맛이 조금 돌았죠.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낮에 음료 버렸어요. 엄마 몰래요. 도윤아, 그러다 들키면 괜찮아요. 할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정임은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작은 손이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 같았죠. 밤 10시 정임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죠. 그녀는 기어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서 정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죠. 눈이 푹 꺼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파. 이게 정말 자신인가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혼자 장을 보러 다니던 사람이 맞나요? 정임은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니겠지. 아직 죽고 싶지 않은데. 하지만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려다 다시 쓰러졌죠. 정임은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윤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복도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죠. 할머니. 도윤은 급히 할머니를 일으켜 방으로 모셨습니다. 정임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16살 소년이 쉽게 안을 수 있을 정도였죠. 할머니, 병원 가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안 돼. 엄마는 제가 설득할게요. 할머니 목숨이 더 중요해요.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아빠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몇 글자를 적었죠.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도윤이가 나를 살리려 애쓰지만 나는 이미 죽어가고 있다. 미안하다, 도윤아. 할머니가 너에게 너무 큰 짐이 되는구나.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죠. 정임은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달처럼 둥글고 밝던 날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방에서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내일 아빠에게 보여줄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영상, 녹음, 사진, 모든 증거들을요. 할머니,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16살 소년의 다짐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7월 25일 목요일 아침 7시 도윤은 아버지가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죠. 밤새 준비한 증거 자료들이 화면 속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태수는 넥타이를 매다 말고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심각해서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았죠. 무슨 일이니? 아빠 출근해야 하는데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할머니 일이에요. 태수는 시계를 흘끗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의가 있었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무시할 수 없었죠. 그래, 빨리 말해봐. 도윤은 노트북을 열어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정임이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해 바닥을 기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는 이틀 전이었죠.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거니? 7월 23일이요. 할머니가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다음 영상에는 채린이 정임에게 음료를 강제로 먹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임이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는데도 채린은 계속 권했죠. 어머님, 다 드셔야 해요. 이거 안 드시면 더 약해지세요. 영상 속 채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태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이건 채린이가 그냥 어머니 건강을 챙기는 거잖아. 아빠, 끝까지 보세요. 도윤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음료 성분표 사진과 함께 학교 과학 선생님의 분석 메모가 나왔습니다. 수면제 성분과 유사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 음료 때문에 할머니가 계속 정신이 흐려지고 있어요. 장기 복용하면 위험하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래도 채린이가 일부러 그랬을 리는. 아빠, 녹음 파일도 있어요. 도윤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채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맨날 시중만 들어야 하고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녹음된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채린이 친구와 통화하면서 한 말이었죠. 도윤이 복도에서 우연히 듣고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이걸 내가 다 모은 거니?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아빠,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채린이 서 있었죠.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둘이? 도윤이 노트북을 닫으려 했지만 채린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얼굴이 붉어졌죠. 도윤아, 너 이걸 언제부터 찍은 거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상한 짓 하는 거 다 알아요. 그 음료에 약 넣은 것도요. 채린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약이라니 그냥 영양제야.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니? 그럼 왜 할머니가 그거 드시고 나면 맨날 정신을 못 차리세요? 왜 점점 말라가세요? 채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다가가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죠. 하지만 도윤이 재빨리 피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태수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채린은 남편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이의 편이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시어머니 모시는지 알기나 해요? 그건 알아요. 하지만 도윤이 말대로 어머니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병원은 무슨 병원? 멀쩡한 사람 병원에 데려가서 돈만 낭비하게요? 채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바로 그때 정임의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방으로 달려갔죠. 정임이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물컵이 바닥에 깨져 있었고 물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임은 가슴을 움켜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어머니. 태수가 급히 어머니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정임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정임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죠. 119 불러요. 빨리. 도윤이 재빨리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채린이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어요. 태수가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결혼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낸 것이었죠. 채린은 멈칫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에서 본 적 없는 결기를 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죠. 도윤이 다시 전화기를 들어 119에 신고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숨을 잘 못 쉬세요. 빨리 와주세요.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정임을 들것에 실었죠. 태수가 함께 타려고 하자 채린이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회사는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태수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도윤도 따라 타려 했지만 구급대원이 막았죠. 보호자 한 분만 탑승 가능합니다. 도윤아, 너는 엄마랑 차로 따라와.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구급차가 떠났죠. 도윤과 채린은 집 앞에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채린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도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죠. 엄마, 왜 그랬어요? 뭘?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했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요? 채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죠.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 가지러 가자. 병원 가야지. 채린이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낯설게 느껴졌죠. 병원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채린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를 반드시 지키겠다고요. 설령 그것이 어머니와 맞서는 일이라 해도요. 16살 소녀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병원 응급실 대기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태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30분 전 의사가 들어간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채린과 도윤이 도착했을 때 태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죠. 채린이 다가가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어머님은요? 아직 검사 중이에요. 태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죠. 채린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복도 끝 창문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할머니가 괜찮을까요? 자신이 더 일찍 아빠에게 말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오전 11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50대 남자 의사였죠.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아들입니다.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채린과 도윤도 다가왔죠.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있고요. 혈액 검사 결과 약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약물이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었죠.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 성분입니다. 장기간 과다 복용한 흔적이 보입니다. 혹시 어머님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돌아봤죠. 채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드렸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농도면 의도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의사의 말에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마시던 영양음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영양음료요? 제가 가져왔어요. 도윤은 가방에서 음료병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챙겨온 것이었죠. 의사가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일반 영양음료인데요.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제발 검사해 주세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태수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음료병을 받아들었죠. 알겠습니다. 검사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지금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안정되면 면회 가능합니다. 의사가 떠나고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채린 씨, 저 음료 어디서 산 거예요? 인터넷이요. 노인분들한테 좋다고 해서. 그 음료에 뭘 넣은 거예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것 같았죠. 채리는 남편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냥 산 그대로 드린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죠. 도윤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엄마가 분말 같은 것 하는 거요. 물에 녹여서 음료에 섞는 거요. 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킨 것입니다. 그건 그냥 비타민이었어.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이 수면제 성분이 나올 리 없잖아요. 태수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죠.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어머니한테 왜 그랬어요? 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후회의 눈물인지 들킨 것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시중 들고 뒷바라지하고 제 인생은 없고 그냥 조용히 좀 계셨으면 했어요. 그래서 약을 탄 거예요?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낯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말썽 안 부리시게 하려고. 채린의 변명에 도윤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말썽이요? 할머니가 무슨 말썽을 부렸어요? 그냥 존재하는 것조차 싫었던 거잖아요. 내가 뭘 알아? 채린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섞여 있었죠. 너는 학원 다니고 공부만 하면 되잖아.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이 집 살림에, 어머님 수발에, 너 뒷바라지에 매여 살아. 내 삶은 어디 있어? 내 시간은 언제 와? 채린의 절규였습니다. 15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나왔죠. 태수는 아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다고요.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매일매일 쌓이는 스트레스에 끝이 안 보이는 수발에 저도 미쳐가는 것 같았어요. 채린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는 울음이었죠. 도윤은 그런 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정임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자 태수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죠. 어머니, 태수가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죠. 태수야.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정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의 손을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미안하구나. 엄마가 짐만 되는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못 챙겼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채린이는 괜찮니? 정임이 며느리를 걱정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인데도요.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푹 쉬세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태수가 나왔습니다. 도윤이 다음 차례였죠. 할머니 곁에 앉은 도윤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도윤이요. 정임이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죠. 우리 도윤이, 고마워. 할머니를 지켜줘서.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더 이상 그런 짓 못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도윤아, 엄마를 미워하지 마.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정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며느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복도로 나온 도윤은 벤치에 앉아 있는 아빠와 엄마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떨어져 앉아 있었죠. 대화는 없었습니다. 가족은 깨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언제쯤 햇빛이 들까요? 이 어둠은 언제 끝날까요? 7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병원 상담실에는 태수와 채린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임이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죠. 검사 결과가 모두 나왔고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3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펼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검사 결과 어르신 몸에서 나온 약물은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수면제 성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옆에 앉은 채리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신고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가족 문제로 남기고 싶다고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태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며느리분을 용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인지는 가족끼리 결정해야 한다고요. 채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용서가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죠.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시되 간병인을 고용하는 방법. 둘째, 요양원에 모시는 방법. 셋째, 다른 가족이 모시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 선택지 모두 무거웠습니다. 태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어떤 선택도 쉽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입니다. 24시간 간병이면 더 많이 들고요.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요양원은요?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달에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다만 좋은 시설은 대기자가 많아서 바로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채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이 나을 것 같아요. 전문 간호를 받으실 수 있고 당신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채린은 입을 다물었죠.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신뢰가 깨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를 제가 모시겠어요. 태수의 말에 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혼자 모시기는 힘드실 텐데요. 직장도 다니시잖아요. 회사에 휴직 신청하겠습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어머니가 회복하실 때까지 제가 모시겠어요. 채린이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휴직하면 수입이 돈보다 어머니가 먼저예요. 제가 아들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남자가 처음으로 가족을 선택한 순간이었죠. 오후 5시 도윤이 중환자실 면회를 갔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았죠. 할머니, 기분이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밥도 조금 먹었단다. 정임은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죠.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모시겠대요. 회사도 휴직하시고요. 뭐, 그러면 안 되는데. 정임이 놀라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어 다시 누웠죠. 괜찮아요. 아빠가 원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때문에 회사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할머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래요. 도윤의 말에 정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렸다니 믿기지 않았죠. 엄마는요? 엄마는 뭐래? 엄마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말이 없어요. 도윤도 어머니가 걱정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엄마는 말수가 줄었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가족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엄마한테 잘해드려. 엄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할머니는 왜 엄마를 감싸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는데.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임은 손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살아가느냐. 하지만 도윤아, 미움은 미움을 낳을 뿐이야. 용서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정임의 말이 도윤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죠. 엄마를 용서한다는 것이요. 저녁 7시 집으로 돌아온 채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았죠. 그녀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수와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채리는 두 사람을 보고 일어섰죠. 밥 먹었어요? 병원에서 먹었어요. 태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채리는 다시 앉으며 말했죠.
당신 결정 존중할게요. 어머님 모시는 거요. 당연히 모셔야죠.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요. 최대한 도울게요. 채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차갑게 대답했죠. 당신은 어머니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어머니가 불안해하실까 봐요. 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죠. 저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한 짓은 범죄예요. 어머니가 용서하셔서 경찰에 안 갔을 뿐이지. 태수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채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도윤이 그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엄마. 도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채린이 고개를 들었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용서하래요. 뭐? 할머니가 엄마를 미워하지 말래요. 엄마도 힘들었을 거래요.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용서가 형벌보다 더 무거웠죠.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엄마가 진심으로 반성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면요. 도윤의 말에 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6살 아들이 어른보다 더 성숙했습니다. 밤 11시 정임은 병실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죠? 오랜만에 보는 별빛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손자는 자신을 지켜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정임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떨리던 손이 이제는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을 지나왔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돌아왔다. 이제는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긴다. 내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창밖의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8월 5일 월요일 아침 8시 정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열흘간의 입원 생활 끝에 퇴원한 것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닥의 문턱은 모두 제거되어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되었고 화장실에는 손잡이가 새로 달렸습니다. 정임의 방에는 전동 침대가 놓여 있었죠. 어머니,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태수가 어머니의 팔을 잡고 천천히 안내했습니다. 정임은 아들의 손을 느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것 같았죠. 이게 다 언제 한 거니? 사흘 전부터 준비했어요. 어머니 편하시게요. 정임의 방으로 들어서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작은 냉장고와 전기포트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비상 호출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누르시면 제 방에서 소리가 나요. 밤에 불편하시면 언제든 누르세요. 태수의 세심한 배려에 정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맞나 싶었죠. 그동안 너무 바빠서 가족을 돌보지 못했던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전 10시 채린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미역국이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죠. 어머님, 아침 드세요. 채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임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죠.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임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채린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난 열흘간 채린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았죠. 고마워요. 정임의 말에 채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지난 열흘간 매일 밤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봤고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죠.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정임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채리는 그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죠. 시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오후 2시 간병인 선생님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밝은 성격을 가진 여자였죠. 이름은 경숙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제가 경숙이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경숙의 환한 웃음에 정임도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죠. 제가 물리치료도 도와드리고 식사 준비도 할게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경숙은 정임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하고 식사량을 체크했죠. 전문적이고 세심했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할 거예요. 근력을 키워야 혼자서도 움직이실 수 있거든요. 경숙의 말에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오후 4시 도윤이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죠. 할머니, 집이 어때요? 편하세요? 응, 아주 좋아. 우리 도윤이 덕분이야. 제가 뭘 했다고요? 아빠가 다 준비하셨는데. 도윤은 할머니 옆에 앉아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동아리 활동 이야기. 정임은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찍은 영상 편집해서 가족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어요. 할머니 이야기요. 그래. 그런데 그 영상에 나쁜 일도 다 담겨 있잖니. 아니에요. 좋은 것만 담을 거예요. 할머니가 웃으시는 모습, 이야기하시는 모습,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이요. 도윤의 말에 정임은 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랑스러웠죠. 저녁 6시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임도 함께였습니다. 식탁에는 정임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나물들이 차려져 있었죠.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태수가 어머니 앞에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채린도 국을 떠서 시어머니 그릇에 담았죠. 어색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이렇게 신경 써줘서. 정임의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었죠. 식사 후 채린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정임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경숙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왔죠.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정임이 며느리 옆에 섰습니다. 채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섰죠. 채린 씨, 우리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봐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요. 어머님,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며느리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 못했죠. 정임의 고백에 채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끔찍한 짓을. 이제 그만 생각해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았습니다. 채린의 어깨가 흔들렸죠. 밤 9시 정임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예전처럼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왔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들은 나를 위해 회사를 쉬었고 며느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손자는 나를 지켜주고 있다.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깨달았다.
삶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글고 밝은 달이었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태수와 채린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죠. 도윤은 자기 방에서 가족 다큐멘터리를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깨졌던 가족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9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 정임은 경숙의 부축을 받으며 거실을 걸었습니다. 한 발, 두 발. 느리지만 확실한 걸음이었죠. 한 달 전만 해도 혼자 일어서지도 못했던 정임이 이제는 10m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하세요. 이제 거의 다 회복하셨어요. 경숙의 칭찬에 정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한 결과였죠. 아침마다 경숙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고 오후에는 집안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5걸음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거실을 왕복할 수 있었습니다. 태수가 소파에 앉아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6개월 휴직한 그는 매일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죠. 산책도 함께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옛날 사진도 함께 봤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는 밖에 나가볼까요? 공원에 가서 산책하는 거요. 밖에?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2달 만에 밖으로 나갈 수 있다니 기대가 되었죠. 오후 4시 채린이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정임이 좋아하는 호박죽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마음을 담아 만들었죠. 어머님, 간식 드세요. 채린이 호박죽을 내밀었습니다. 정임은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맛있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채린은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조금씩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죠. 어머님, 제가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 치료요? 네, 심리 상담이요. 제 안에 쌓인 스트레스와 분노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채린의 고백에 정임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치유받을 시간이에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용서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두 사람은 따뜻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후 5시 도윤이 친구 2명과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학교 동아리 친구들이었죠. 할머니, 친구들이 할머니 뵙고 싶대요. 어머, 그래. 어서 와요. 정임은 반갑게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도윤의 친구들은 공손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희 도윤이한테 할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좋은 이야기만 들었길 바래요. 정임의 농담에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완성했어요. 우리 가족 다큐멘터리요. 도윤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2달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임이 재활 운동하는 모습,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 정임과 채린이 함께 웃는 모습. 제목은 어머니의 노을이에요. 할머니가 인생의 저녁을 맞이하면서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노을을 보는 이야기예요. 영상은 정임의 인터뷰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힘들어도 절망스러워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는 거죠. 정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 속 정임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태수와 채린도 영상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죠. 영상이 끝나고 정임이 손자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정말 소중한 선물이야. 할머니가 제게 더 큰 선물을 주셨어요. 용기와 희망이요. 저녁 7시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정임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 그리고 따뜻한 밥. 다들 잘 먹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태수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채린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지 20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날이기도 하고요. 태수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떠올랐죠. 힘들었던 순간들, 아팠던 기억들, 그리고 이겨낸 시간들. 건배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태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따라 잔을 들었죠. 정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밤 9시 정임은 베란다에 나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경숙의 부축 없이도 혼자 걸을 수 있었죠. 하늘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태수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그러네요. 부자는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태수야,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들인데요.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내가 회사도 쉬고 날 돌봐주지 않았다면. 어머니. 태수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정임도 아들을 꼭 안았죠. 두 사람의 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채린이 거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질투나 분노가 아니라 따뜻함이 느껴졌죠. 도윤이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응,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 이제 우리 진짜 가족 같죠?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밤 11시 정임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오늘로 이 일기를 끝낸다.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을 적을 필요가 없어졌다. 이제는 행복과 감사를 적을 새 일기장이 필요할 것 같다. 인생의 노을은 생각보다 아름답다. 저물어가는 해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듯이 나의 인생도 지금이 가장 빛나는 것 같다. 창밖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정임은 공원 벤치에 앉아 가을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죠. 석 달 만에 나온 바깥 세상은 새로웠습니다. 공기도 햇빛도 바람도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어머니, 춥지 않으세요? 태수가 어머니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정임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채린이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정임이 좋아하는 유자차였죠. 어머님 드세요. 몸 따뜻하게 해야죠. 고마워요. 정임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 느껴졌죠. 도윤이 카메라를 들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임과 태수, 채린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할머니, 표정 밝아 보여요.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럼 이렇게 좋은 날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지.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정임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저기 국화꽃 보세요. 예쁘죠? 체린이 가리킨 곳에 노란 국화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일어나 꽃에 다가갔죠. 경숙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국화는 가을의 끝에 피는 꽃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피어나는 거죠. 정임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국화처럼 정임도 인생의 가을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1시 가족은 공원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정임이 좋아하는 한정식 집이었죠. 테이블에는 여러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시간 많아요. 태수가 어머니 앞에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정임은 한 숟가락씩 음식을 맛보며 행복해했죠. 맛있어요. 오랜만에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다음에는 어머니 고향 가볼까요? 어머니가 잘하신 곳 말이에요. 태수의 제안에 정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거기 가도 돼? 물론이죠. 어머니가 가고 싶으신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정임은 고향을 떠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남편을 만나고 태수를 낳았죠. 그리운 곳이었습니다. 그럼 좋겠네요. 내가 뛰어놀던 골목길도 보고 학교도 가보고 싶어요. 다음 달에 가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체린의 말에 정임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움이 가득했죠. 오후 3시 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금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고 가족과 시간을 보낸 것이 행복했죠. 도윤이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영상제에서 상을 받았어요. 대상이요. 정말? 축하해, 도윤아. 정임이 손자를 안았습니다. 도윤은 할머니 품에서 행복해했죠.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진실한 이야기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지역 방송국에서 방영하고 싶대요. 방송국에서? 태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용으로요.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래요. 정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공개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좋아.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눌게. 어머니. 태수가 감동했습니다. 체린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해요. 정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6시 가족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임도 부엌에서 체린을 도왔죠. 오이를 썰고 상추를 씻고 작은 일들이었지만 함께 한다는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같이 하면 더 즐겁잖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체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많이 변했죠? 우리 모두 변했어요. 나도, 당신도, 태수도, 도윤이도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님 덕분에요.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노력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진짜 가족 같았죠.
밤 9시 정임은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빛이었죠. 태수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감사하다는 생각.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게,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셔서요. 포기할 수 없었어. 아직 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 도윤이 대학 가는 것도 봐야 하고, 결혼하는 것도 봐야지. 정임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고마워, 태수야. 너는 정말 좋은 아들이야. 부자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죠. 밤 11시 정임은 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일기를 시작한다. 슬픔과 고통의 기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기록이다.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깨달았다. 인생의 노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해가 지면 다시 뜨듯이 나도 다시 일어섰다. 이제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의미 있게 살아가련다. 가족과 함께, 사랑과 함께.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고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그리고 정임은 그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미소와 함께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마음 아팠던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운명 사연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